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주 포퍼의 귀납의 문제에 이어서 반증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퍼에 따르면 과학 지식은 귀납적으로 뒷받침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포퍼에 따르면 과학은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 또는 귀납적으로 더 많이 뒷받침된 것 또는 덜 뒷받침된 것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귀납이라고 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고, 그리고 굳이 막 이렇게 그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그 입증의 정도를 구한다면, 그 확률을 구한다면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과학 지식을 귀납적으로 뒷받침되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포퍼는 아예 귀납을 사용하지 말고 연역 추론만 사용하자 그랬던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아주 화끈한 해결책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귀납 추론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당화되지 않으니까 연역 추론만 사용하자. 그래서 관찰 진술로부터 이론의 참 또는 개연적 참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모조리 부정해 버렸다는 거죠. 자, 이러고 나면 우리가 과학 지식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이 불과한 거죠. 어떤 것은 더 많이 뒷받침되고 어느 것은 덜 뒷받침되고 이런 차이가 사라져 버려요. 맞죠? 그리고 이에 따르면 과학적 주장과 비과학적 주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뒷받침되냐 덜 뒷받침되냐 이런 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포퍼가 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틀린 것도 과학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자, 누구와 봐도 얘는 과학적 주장이죠. 교과서에 실려 있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적 지식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만유인력의 법칙. 자, 모든 물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힘을 서로 주고받는다, 서로 잡아당긴다, 이런 식의 주장. 근데 그게 엄밀하게 보면은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20세기 이후에 그 20세기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법칙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아주 멀거나 아주 가까운 경우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반증된 셈이죠. 그렇죠? 틀린 거예요. 근데 틀렸다고 해서 꼭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자, 그렇다면 어디서 그럼 과학이냐 비과학이냐를 찾을 거냐? 자, 포퍼는 과학의 정수를 바로 비판 정신에서 찾은 건데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식은 가혹하게 시험되어야 할,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이라는 거죠. 가설에 불과하다는 점. 사실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혹하게 시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될 수 있어야지 과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험은 일종의 경험적인 시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맞지 않으면 이론을 버리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고안하라는 거죠. 그래서 추측과 반증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경험이 들어오면, 과학 이론이 만들어져요. 일단 그건 일종의 추측이죠. 과학 이론으로부터 뭔가 예측을 연역해요. 얘가 맞다면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연역적인 도출을 해놓은 다음에 정말 그런 관찰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렇게 확인했을 때 관찰과 예측이 일치하면 그 이론을 일단 승인한다 그랬죠. 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이론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버릴 수 있다는 점.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얘가 틀렸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또 다시 제안을 해야겠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과학의 핵심인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내가 어떤 수용했던 어떤 주장이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과 가장 이제 대비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포퍼가 이제 종교랑 이제 대비시켜서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종교는 어떨까요? 시험할 수 있나요? 특히 경험적으로 시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이론을 버릴 수 있나요? 자, 그런 게 되지가 않죠. 애초에 종교를 경험적으로 시험하려는 자세 자체가 사실 좋은 그런 종교적 태도는 아니죠. 감히 신을 그 다음에 굳이 시험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시험이 잘 안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경험적 시험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퀴즈에서 10점 만점을 다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10점을 못 받았어요. 5점밖에 못 받았다고 해보죠. 자, 그렇다면 5점밖에 못 받은 이 사람, 왜 그런 걸까요? 신이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준 건가요? 또는 신이 없는 걸까요? 자, 언뜻 보면, 자, 기도가 실패했다라는 점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또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석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제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신이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냐고 하면 세상 이상해지게요. 그렇죠? 신은 제 기도를 들어줄 그럴 명분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끔씩 어떤 사람들에게 시련을 줄 필요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더라도 제 기도가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하면 사실은 우리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또는 그거 어떤 일을 제가 경험하든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반증 불가능한 거죠. 경험적으로 시험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과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 이론은 경험을 통해 시험될 수 있고 시험을 통해서 반박되면 버려질 수 있고 새로운 이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과학은 점차 경험을 통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죠. 종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종교적 지식은 성서에 다 써있고 그 성서에 써있는 얘기는 경험을 통해서 바뀔 수 없어요. 종교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죠. 자,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이제 구분한다면 이런 거죠. 일종의 태도나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종교는 독단적인 태도로 구성된다면 과학은 비판적 태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과학은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하고 시험을 통해서 자꾸만 변화해 나가는 거죠. 반면에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에 기초한 그런 이제 지식이죠. 물론 종교적 주장 중에 맞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과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학적인 주장 중에 틀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비과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포퍼는 종교와 과학을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뭐 내용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방법론의 차이로 둘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경험적 시험 가능성에 기초해서 진행된다면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포퍼가 지금 종교를 비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가 과학이 아님을 지금 막 논변을 통해서 지금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포퍼는 뭘 하는 거냐면 애초에 잘 정립되어 있는 종교와 과학의 차이를 이용해서, 자, 이런 얘기는 종교와 과학의 이런 차이는 잘 확립되어 있다고 일단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퍼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건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포퍼가 살던 시기, 특히 포퍼가 젊은 시절에 유럽 사회에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지식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론들은 각자가 다 자신들이 과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자, 이들 모두 그 시기 이제 등장해서 많은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요. 이때 이들이 자신들을 옹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이 엄청난 입증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이 좋은 과학 이론이라고 주장했던 거였죠.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은 이제 역사의 사회의 발전,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또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가격은 자꾸만 낮아지고 이윤이 증가하는지, 이윤율은 이제 낮아지는지 뭐 등등등, 또는 예측도 하고요.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모두 이제 인간의 어떤 행동들, 이상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어요. 근데 포퍼가 보기에 이들 이론들이 조금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포퍼는 이 각각의 이론들에 조금씩 이제 개입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어린 시절에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이제 사회민주당에 가입했다가 한 6개월 만에 나오고요. 아들러의 연구실에 이제 교수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다가 또 말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끈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어디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흠뻑 빠지진 않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관심 있으면 거기에 살짝 들어가서 지켜보는 거죠. 어디 이렇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뒷짐지고서 지켜보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나오는 거죠. 약간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뭔가 그 사회의 어떤 발전,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론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포퍼가 이들 이론에 흠뻑 빠지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많은 입증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의심스럽죠? 자, 보세요. 어떤 과학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포퍼는 그게 너무 많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 아들러의 이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포퍼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이거 무시하시고 이런 건. 자, 포퍼가 이제 스스로 꾸며낸 사례입니다. 뭐냐면
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런 사례를 아들러 선생님께 물어본다면 아들러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설명해 낼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들러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실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의 핵심이고요. 자, 근데 컴플렉스가 뭐냐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리고 그래서 이 이론의 가장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이제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동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그러한 동기로, 그런 컴플렉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들러의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가정해보죠. 아이를 물속에 밀어넣는 사람을 봤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걸까요? 이걸 아들러 선생님께 물어본다면 아들러는 이렇게 답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무슨 열등감? 아마 소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죠. 과감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 규범을 맨날 지키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 이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자신도 감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신과 남들에게 입증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어때요? 설명이 그럴듯한가요? 근데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이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죠.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수영도 못하는데 왜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든 걸까요? 미쳤나요? 사실 좀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러려다가 사실은 아이도 빠져 죽고 자기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사실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죠. 자, 이것도 아들러 선생님께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 사람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일 거다. 무슨 열등감이냐? 본인도 소심해가지고서는 뭔가 겁이 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 그 순간 갑자기 욱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소심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갑자기 확 해버린 거죠. 어때요? 설명 잘 되지 않나요? 말이 돼 보이죠? 자, 근데 포퍼가 보기에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대답을 아들러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이건 다 포퍼가 꾸며낸 답입니다. 아들러라면 이런 식으로 답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포퍼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정말로 아들러의 이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게 아들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냥 아들러는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그냥 사후적으로 해석해낸 것에 불과하거든요. 아들러의 이론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해석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측은 하지 않아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측을 사실 하나도 못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금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는 얘기가 그 이론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이론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주 플렉서블하게, 아주 유연하게 다 대처해서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유연성이 사실은 오히려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이 이론은 사실 아무것도 예측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즉,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 바로 그런 얘기가 아들러의 이론에는 전혀 없고, 따라서 사실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경험적으로 해주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행동으로부터 이 사람의 이론은 애초에 전혀 반증될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포퍼의 말에 따르면 이런 건데요. 아들러 이론에 반하는 행동이 사실상 기술될 수조차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아들러 이론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경험적이지 않은 이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 이게 어떻게 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얘기냐면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창밖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주장은 경험적인 주장입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비가 온다라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사실 우리 세계가 어떤지를 얘기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문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건 위장에 불과해요. 그건 겉보기 위장이고 사실은 어때요?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창밖을 내다볼 필요를 보여주지 않죠. 창밖에 비가 오는지 비가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관찰할 필요가 없죠. 이 주장은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제가 밖에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무조건 참인 주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험, 창밖을 내다보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찰과 사실 완벽하게 무관한 그런 주장인 거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반증될 수 없는 주장으로서 얘는 사실 전혀 경험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사실 휴식에 따르면 사실 이러한 거는 관념들의 관계를 얘기할 뿐이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논리적 진술의 논리적 차이인 거죠. 그렇죠? 자, 바로 여기서 따올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들러의 이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들러의 이론은 경험에 의해서 반증될 수 없는 주장인 거고, 바로 그렇다면 그 주장은 경험과 상관이 없는 주장인 거죠. 겉보기에는 경험적인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경험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과학이 아닌 거죠. 반면에 포퍼는 그 당시에 어떤 이론에 이제 훅 빠져 있었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과학 이론에 아주 뿅 갔습니다. 자, 이 이론이 왜 포퍼의 마음에 들었냐? 이 이론이 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이론이 예측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포퍼가 이 이론을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이론이 위험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뭐냐면 반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러의 이론이나 프로이트 이론이나 그런 건 예측을 하지 않아요.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비 과학이라는 거죠. 반면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자, 이 이론은 사실은 들여다보면 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공간이 휜다라거나 뭐 빛이 휜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얘기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이 주장이 경험적인 시험이 가능해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무거운 물체 주위의 공간이 휩니다. 무거운 물체 주위의 공간이 휘어요. 그리고 공간이 휘면 그거에 따라서 빛이 휘어질 수 있어요. 빛이 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죠. 별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이 태양 옆을 바로 옆을 지날 때는 이게 많이 휘게 돼서 이렇게 휘게 돼서 지구의 관찰자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의 관찰자에게는 이 별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 옆에서 여러분 별 본 적 있어요? 별 안 보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태양 옆에서 별을 본다는 건 무슨 대낮에 태양 옆에서 별을 관찰한다는 건데 그건 너무 밝아서 안 보이죠. 그쵸? 지금 눈 뜨고 지금 태양을 지금 정면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그 옆에 지금 엄청나게 밝기 때문에 사실은 별이 안 보입니다. 밤에나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대낮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달이 태양빛을 가려할 때, 그래서 낮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가려진 시점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19년에 에딩턴이 정말로 이 시험을 위해서 일식 때 정말로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정말 태양을 완벽하게 가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시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별의 원래 위치를 모르니까 실제 위치에서 옆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전을 통해서 이렇게로 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지구에서 이제 여기서 다시 관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개월 뒤에 밤에 동일한 하늘을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사진을 비교했는데 두 개의 사진에서 별의 위치가 똑같다라거나 아니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에 비해서 그 차이가 많지 않다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반증될 수도 있었던 거죠. 물론 다행히 반증은 안 됐습니다. 에딩턴은 이 관측을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입증됐다고 막 이제 신문지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아인슈타인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요. 포퍼는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입증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이 경험적 조사를 통해서 반박될 가능성이 존재했다라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얘는 폐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앞에 언급했던 뭐 프로이트의 이론이라거나 아들러 이론보다 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걔네들은 비겁하게 이제 자신들이 반박될 위험을 회피한 반면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당당하게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험이 가능한 그런 종류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얘는 과학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명백한 대비를 통해서 포퍼의 반증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포퍼의 반증주의에 따르면 바로 이런 얘기라는 거죠. 당신은 어떤 관찰이 나온다면 당신의 이론을 포기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과학이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과학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과학적 이론은 일종의 금지입니다. 금지하는 게 있어야만 과학이에요.
금지하는 게 없다면 과학이 아닙니다. 뭐든 허용한다. 그 이론이 참이라면 이것도 허용되고 저것도 허용돼요. 비가 와도 허용되고 비가 안 와도 허용된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나 해가 뜨지 않는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금지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뭔가를 주장하고 있어야지 그건 과학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론이 금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론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금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론이라니.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론이, 자, 어떤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자, 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해보자. T1에 따르면 이중, 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T2에 따르면 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자, T1은 뭘 금지하고 있어요? 요 구간 바깥에서 뭔가가 일어난 건 금지하고 있죠. T2는 금지하는 게 더 많죠. T2는 이만큼을 금지해요. 그렇죠? T2가 예측하는 그 범위 이외에 나머지 영역은 다 금지하니까. 자, 포퍼 입장에서는 T1이 좋은 이론입니까? T2가 좋은 이론입니까? T2가 좋은 이론인 거죠. 근데 왜 좋은 이론이죠? 예리하게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훨씬 더 예리하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정확히 요 안에서 뭔가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뭐 내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태양이 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일은 6시 20분에서 21분 사이에서 태양이 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뭐냐면 참일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어때요? T1이 참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T2가 참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T1이 T2를 포함하고 있죠. T1의 예측이 T2의 예측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T1이 참일 가능성이 더 높죠.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T1이 T2보다는 참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증주의를 주장하는 이 포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이론일수록 뭐예요? 참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더 예리하게 예측하고 반증의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그런 이론일수록 더 좋은 이론인 거고, 그런 이론은 사실은 참일 가능성이 사실 낮은 그런 이론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뭐냐면 그 귀납주의랑은 완전하게 갈라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주장이 귀납주의의 어떤 귀납주의를 이제 위장된 귀납주의가 아니라 귀납주의랑은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주장임을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이라고 참된 시험이란 뭐냐? 그거는 그냥 아무거나 그 이론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기만 하면 그 현상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널리고 널렸다는 겁니다. 그걸 다 그 이론을 시험한 사례라고 보면 안 되고요. 참된 시험이란 이론을 반증하기 위한 시도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을 수반하지 않은 증거는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란 실패로 끝난 반증 시도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여기 아들러의 사례에서 아이를 물속으로 밀어넣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아이를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든 사람, 이런 사례든 다 뭐예요? 아들러의 이론을
대한 진정한 시험 사례로 볼 수 없는 거고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증거라고 말하는 말은 포퍼식 용법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그 이론을 수용하고 말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유관한 어떤 경험 사례일 텐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애초에 이 사례가 이론을 반증하는 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이건 어때요? 이 관측은 이론을 반증하기 위한 시도로서 인정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시험으로서 관측될 수 있고 실패로 끝난 반증 시도로서 증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포퍼가 이런 얘기를 뒤에 덧붙여요. 뭐냐면 이론이 반증되고 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버려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버리지 않고 임시 방편의 보조가설이나 재해석을 통해서 원래 이론을 구제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포퍼는 그거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규약주의적인 왜곡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시도는 그 이론의 과학적인 지위를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반증이 되었으나 이론을 버리지 않고 임시 방편의 보조가설이나 재해석을 통해서 원래 이론을 구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이론의 과학적인 지위가 파괴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포퍼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용해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포퍼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이론은 원래 과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가 하면 이제 진정으로 반증 가능한 예측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인 거죠. 그 예측에 따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하는 그 이유도 다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할수록 이제 이윤율이 저하가 되고요. 그 가격 상품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왜 싸지냐? 경쟁 때문에. 또 기술의 발전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고 나면 점점 그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되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상품에 투여되는 노동 시간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점 노동 시간을 줄고 하다 보면은 상품 가격이 하락되고 주변 사람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가격을 자꾸 낮추려는 압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윤율이 하락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본가와 이제 노동자 계급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노동자의 빈곤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가장 선진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갈등이 이제 격화돼서 결국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예측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마르크스의 예측과 달리 가장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은 어디였냐면 러시아였죠. 1910년대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러시아는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상당히 민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뭐 영국 또는 독일 뭐 그런 쪽이었을 텐데 러시아는 농업 국가였죠. 산업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고 인구 구성에서 이제 노동자가 많지도 않고 또 도시도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예측이 실패한 거죠. 명백하게 실패했는데 그러면 마르크스 이론을 버려야겠죠.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신의 원래 이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이론을 고수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이론이 되게 거의 다 맞았다. 틀린 건 거의 없다. 하지만 뭘 잘못 봤냐면 하면서 변명을 덧붙입니다. 자, 그들의 변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제국주의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국주의론에 따르면은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식민지를 거느리게 되죠. 그래서 식민지를 거느리게 되니까 본국에서 식민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초과 수탈해 오게 되고요. 그거를 자국의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고 혁명은 지연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수탈이 보통 어디서 이루어져요? 초과 수탈이 식민지에서 일어나고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오히려 덜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불릴 만한 곳에서 그런 곳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쪽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격화되고 그것과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같이 결합돼서 일어나는 형태가 여러 세계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죠. 어때요? 그럴듯한 설명 아닌가요? 저는 뭐 여기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포퍼가 보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바로 이건 뭐예요? 방금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이거죠. 반증된 이론을 임시 방편의 보조가설이나 재해석을 통해서 구제한 일인 거죠. 바로 규약주의적 왜곡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왜 규약주의냐? 규약주의는 바로 컨벤셔널리즘인데요. 컨벤션, 원래 이론이 경험에 의해서 반증될 수 있는 무언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규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약속으로. 그냥 약속해버린 거예요. 그건 일단 맞다고 치고 나머지를 고치기로 한 거죠. 자, 고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부분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고치지 말자라고 그냥 약속해버리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 규약주의적인 왜곡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일종의 규약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문제일까요? 자, 이런 식의 시도를 조금만 더 연장해 보세요. 어떠한 비판이 들어오든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이론을 고수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상태랑 똑같아요? 어떤 경험이 들어오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종교적 믿음의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교조적이고 아주 신앙적인 그런 이론으로 있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건 그 이론의 과학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자, 바로 방금 전과 같은 얘기가 바로 이러한 평가에 숨어있는 직관인 거죠. 이런 식의 시도를 자꾸만 허용하다 보면 결국 그 이론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험이 주어지든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포퍼가 생각했던 과학의 핵심, 경험적 시험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그런 속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과학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반증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이게 이제 포퍼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의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포퍼에게는 과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과학이란 단지 세계의 지식, 경험적 지식을 이제 탐구하는 활동을 넘어서서 일종의 어떤 합리적 비판 정신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세기 초에 포가 경험한 세계는 아주 위험한 세계였어요.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바로 전체주의의 위협이 이제
각지에서 있었던 거죠. 소련의 이제 스탈린주의라거나 아니면 나치즘 아니면 무솔리니의 이제 파시즘 이런 등등이 다들 이제 뭐에 기반하고 있냐면 어떤 모종의 어떤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이제 퍼뜨려서 이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들 아주 단순한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설파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끌어모으는 동원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 동원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희생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이제 바로 이제 유태인들이었던 거고요. 바로 이러한 식의 전체주의,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않고 어떤 잘못된 지식에 휩쓸려서 다른 인간들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태,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포퍼의 진단은 사람들이 너무 무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이 전체주의 위협에 빠진 이유, 전체주의에 빠진 이유는 비판 정신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적인 정신으로, 다시 말해 비판 정신으로 무장하고서 이제 누군가 제시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의심하고 자꾸 시험해서 그것들을 자꾸 테스트함으로써 이제 올바른 지식 또는 이제 잘못된 사이비 지식들을 이제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바로 이제 포퍼식의 이런 마인드에서 보면 과학은 사실은 이제 어떤 연구 분야, 어떤 지식의 한 분야로서 기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어떤 태도로서 기능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약간 윤리적인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이제 얘기한 거였죠. 조금 부담스러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역할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이런 식의 포퍼가 얘기하면 기분은 좋죠. 과학이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좀 기분은 좋지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물학자, 뭐 물리학자, 화학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나? 좀 이상하죠, 살짝. 사실 그리고 과학자들도 상당히 무비판적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비판 엄청 싫어해요.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고 했을 때 남들이 뭐라고 비판하면 막 진짜 막 싫어하고 또는 뭐 네가 뭐 실험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네가 뭔가 잘못 생각했을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넘겨짚곤 하죠. 과학자들은 웬만해선 자신의 주장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기보다는 당신은 왜 그런 그 실험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나는 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어떤 동기라든가 과학자들의 활동과 좀 괴리된 면이 많습니다. 너무 이상화돼 있어요. 너무 낭만화돼 있죠.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19세기에 천왕성이의 궤도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천왕성이 아마 18세기 말쯤에 발견이 됐을 텐데 이 천왕성의 궤도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을 했어요. 뉴턴 역학의 기초에서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왕성의 궤도가 그 예측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관측을 얻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관측과 이론의 예측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정도가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심각한 정도였어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작은 정도지만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또는 단순한 관측 오차라거나 아니면 계산 오차로 보기에는 어려운
관측 오차라고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런 차이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과학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퍼에 따르면 뉴턴 역학을 버려야겠죠. 얘를 버려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감히 뉴턴 역학을 버려요?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온 뉴턴 역학을 버린다는 건 과학을 버리는 일이죠.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부 과학자들은 뉴턴 역학을 고집한 채 이런 재미난 시도를 합니다. 자, 천왕성의 궤도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어쩌면 천왕성 바깥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행성이 있어가지고 얘가 얘를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당기겠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미지의 행성,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행성을 일단 가정한 다음에 얘가 만약에 있다면 얘 때문에 천왕성의 궤도가 이렇게 뒤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천왕성 궤도의 불규칙성이 아주 잘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은 거꾸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이 미지의 행성이 있다면 걔가 어떠한 궤도를 돌지를 역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행성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쪽 하늘을 보면 보일지 예측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망원경을 딱 들이댔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행성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성의 이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왕성인 거죠. 자, 엄격하게 보자면 뉴턴 역학을 연구한 이 과학자들은 발레에 증명하는 거였죠. 이론의 예측과 뉴턴 역학은 발레에 증명한 거죠. 이론의 예측과 관찰이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포퍼의 조언에 따르면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당시의 과학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뉴턴 역학을 고수한 채 임시 방편의 보조가설을 도입해서 자신의 이론을 구제했죠.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규약주의적인 왜곡을 범한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과학자들은 새로운 예측을 하나 한 셈이죠. 해왕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 존재할 것이고 걔가 어느 쪽 하늘에서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였고 그게 사실 성공했어요. 그 덕분에 과학자들은 그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지식의 진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자들은 포퍼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포퍼의 주장은 과학이 이래야 한다는 거지 과학이 이래 왔다가 아니거든요. 포퍼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는 과학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퍼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걸까 이게 과연? 그렇게 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히려 과학자들은 포퍼의 지침을 어김으로써 과학의 진보를 이뤄냈죠.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잖아요. 과학의 진보를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정의하든 해왕성을 발견한 일은 분명 과학의 진보에 속하겠죠. 만약에 포퍼의 지침을 따라서 뉴턴 역학을 버렸다면 해왕성의 발견은 더 지체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포퍼의 지침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규약주의적인 왜곡을 금지하는 포퍼의 지침은 기술적으로나 디스크립티브하게나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방법론적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포퍼는 계속 걱정하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 뉴턴 역학은 언제 포기하냐고요. 바로 그 문제가 사실은 포퍼의 걱정이었는데요. 어쨌든 포퍼의 그 반증 가능성에 기초한 과학의 정의와 반증됐으면 무조건 이론을 버리라고 하는 그 포퍼의 어떤 권고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사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좀 미심쩍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왜 문제인지가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듀엠 콰인 논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듀엠이란 사람과 콰인이란 사람이 이제 둘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반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듀엠 콰인 논제. 자, 이를 통해서 왜 반증주의가 그렇게 잘 작동하지 못하는지를 해명할 수 있는데요. 자, 포퍼가 제시하는 반증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매우 이상적인 반증의 논리인데요. H이면, 자, 가설 H가 참이면 E가 나타나야 한다. 근데 E가 거짓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H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걸 결론 내릴 수 있죠. 바로 후권 부정의 논리에 의해서 완벽한 연역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반증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미덕 때문에, 반증의 미덕 때문에 포퍼는 반증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뭐냐면 귀납에 의한 어떤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죠. 명백하지가 않은 반면에 반증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반증 사례만 있어도 가설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가 있어요. 단 하나의 반증 사례만으로도. 귀납은 어때요? 아니죠. 입증하는 그 사례가 뭐 100개, 수천 개, 수만 개 있더라도 그 가설의 참을 보장할 수가 없는 반면에 가설의 거짓을 보장하는 이 반증의 논리는 완벽하다는 거죠. 단 하나의 반증 사례만 가지고도. 근데 이건 이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듀엠 콰인에 따르면 현실의 반증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뭔가 우리가 예측할 때에는 가설 하나만 가지고 딱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설에다가 여러 개의 보조 가설이 암묵적으로라도 뭔가 이제 전제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암묵적으로 전제된 가설을 우리가 A라고 한번 이름 붙여볼게요. 그러면 H and A이면 E가 참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예측이 틀렸어요. E가 거짓이다 라고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권 부정의 논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H and A가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H and A가 거짓이라는 말은 H가 거짓이거나 A가 거짓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거짓이에요. 하지만 둘 중에 뭐가 정확하게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H를 비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H를 비난하려면 A가 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포퍼에 따르면 뭘 알 수가 없어요? A가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A 역시도 경험적으로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에 불과하죠. A가 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 H와 A 중에 무엇을 비난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그 천왕성의 궤도 문제에서 과학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뉴턴 역학과 이라고 하는 걸 H라고 한번 해보죠. 거기 다 밀어넣었어요. 뉴턴 역학의 법칙들을. 그 다음에 A엔 뭘 집어넣냐면 사실은 천왕성의 궤도를 예측하려면 그 법칙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죠. 법칙만 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천왕성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뭐가 필요하면 초기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물체들의 배치가 가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가설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암묵적으로 사실은 처음 예측할 때 뭐가 가정된 거였냐면 천왕성 바깥에는
천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요 A에 있었던 거죠. 천왕성 바깥에 다른 행성이 없다. 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사실은 암묵적으로 들어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런 암묵적인 가정과 뉴턴 역학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 천왕성의 궤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측과 관찰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어요? H를 비난하는 대신에, 뉴턴 역학을 비난하는 대신에 이 부분을 한번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이 가정이 잘못돼서 천왕성 바깥에 다른 행성이 있을 거라고 혹시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전혀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포퍼의 반증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것일 뿐, 현실에서는 그렇게 딱 부러지는 반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반증이 되더라도 사실은 도대체 그 예측에 기여한 요소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포퍼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뉴턴 역학을 거기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어떤 이론, 또는 뭐 심지어 마르크스의 이론 같은 것까지 걔를 꼭 없애야 한다라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반증주의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아주 멋들어진 주장, 재미있는 주장이고 흥미로운 주장을 담고 있고, 균합 없이 과학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균합 없이 과학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적인 시험을 하되 그것은 오직 반증을 통한 시험만 가능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줬죠. 아, 과학이라고 하는 게 증거에서 뒷받침되는 정도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시험 가능하냐, 얼마나 반증이 가능하냐를 가지고 과학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관점을 제공해 주었지만, 아주 심각한 결함이 나타나죠. 실제 역사적 현실과 좀 들어맞지 않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 포퍼의 권고를 따라야 할 이유가 분명치가 않고, 그리고 포퍼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과학의 진보를, 포퍼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과학의 진보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포퍼에게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퍼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성립시킨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뭐냐면 과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처음으로 제대로 정식화한 사람이고요. 단지 그냥 균합 논리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어떤 일환으로 이제 과학이 잠깐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 덕분에 바로 그 문제,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가르는 문제, 그걸 바로 우리는 구획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가르는 문제, 바로 이거를 정의한 사람이고요.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균합 추론에 의존했을 경우에 되게 무기력할 수도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막 유행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뭐가 과학이고 뭐가 과학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균합 추론에 의존한 균합주의자들은 그걸 잘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포퍼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이제 제시를 했던 거였고, 나름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이제
주었던 거죠. 물론 포퍼의 답이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심의 소지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과학과 사이비 과학의 주제를 가지고서 특히 이제 구체적인 주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그 문제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 이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다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